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팝 컬럼니스트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뭐 그리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문제였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고백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제 외모를 보고 또 제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셨나 봐요. 굉장히 책을 많이 보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완전히 잘못 보신 겁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담배를 폈고 굉장히 많은 싸움을 하고 다녔습니다. 설마요? 어떡하지? 옛날 동창들을 데려올 수도 없고. 고등학교 때 2번의 정학을 먹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유기정학,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학력고사, 저희 때는 학력고사라고 그랬어요. 학력고사를 3개월도 남겨두지 않고 또 2번째 무기정학. 당연히 대학은 떨어졌고 재수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뭐 그리 괜찮은 학생이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적됐습니다. 문제였죠. 그래서 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문제 많던 학생은 자기 혼자의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극장을 찾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화 보기를 가르쳐 주신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극장은 저희 어떤 안식처 같은 곳이었어요. 그때부터 극장은 저의 작은 학교가 됐고 그 극장에서 만나게 되는 영화는 저의 선생님이 됐습니다.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꽤 오래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바로 문제 많았던 고등학교 때였는데 한편의 영화가 제게 인생에 대한 해답을 줬습니다. 인생은 포옹이다. 내용이 별로 없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폼을 잃지 말아야 된다. 외모가 좀 안 되지만 그래도 늘 당당히 자신만의 폼을 추구해야 된다. 뒤에 보이는 포스터는 1984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됐던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라고 하는 불의 거리라고 하는 전형적인 청춘 영화입니다. 월터 감독과 마이클 파레라고 하는 당시의 청춘 스타, 그리고 저 아름다운 여인은 다이안 레인이라고 하는 당대의 청춘 스타였어요. 영화의 줄거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한 마을에 굉장히 인기 많은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흠모했던 폭주족의 두목이 자신들의 부하들을 끌고 가서 납치해 갑니다. 그러자 그 공연장에 있었던 한 여인이 이 마을을 떠났던, 그리고 이 여자 가수의 옛날 애인인 자신의 오빠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의 옛날 여자친구가 납치당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옛날 남자친구인 주인공이 홀로 마을로 다시 돌아와서 그 악당들을 물리치고 여자 가수를 구출하는 그렇고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선 제 인생을 바꿔놓은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잘생겼죠? 네, 20년 전에 저를 보는 듯합니다. 20년 전에 저 보신 분 계신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장담하듯이 웃을 수 있죠? 이 주인공의 이름은 마이클 파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영화 속에서의 이름은 톰 코디라고 불립니다. 멋진 버버리 코트를 입고 자신이 과거에 사귀었던, 지금은 악당들에게 납치당한 그 여자친구를 구출하기 위해서 아주 고독하게 이 마을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현대극이었기 때문에 말을 타고 오진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와요. 이 장면은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입니다. 곰곰이 화면 속의 사진을 쳐다보십시오. 이 뒤에 보면 지하철임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보이죠.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이 앉는 의자들이 보입니다. 사람이 있나요? 이 지하철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탔습니다. 그런데 그는 서서 옵니다. 그는 앉지 않아요. 왜? 폼이 나야 되니까. 가끔 다리가 아플 때 우리는 유혹을 느낍니다. 그냥 앉아버릴까? 그러나 영화 속의 위대한 주인공들은 그 유혹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서서 옵니다.
이 영화 이 장면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됐습니다. 그래, 인생은 폼이야. 폼을 잃는 순간 우리는 조연과 엑스트라로 전락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선 결단코 무릎의 피로감 정도에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의지가 있어야 돼. 무엇을 위해? 폼을 위해. 자,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선서하는 겁니다. 지하철에서 절대로 앉지 않겠다. 굉장히 유치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저 10대 중반 정도의 나이였던 한 소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굳게 결심합니다. 폼나게 살아야겠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가면 이 남자 주인공은 떠납니다. 자신의 옛 여자친구를 구출해 와서 다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지만 이 여주인공이 무대 위에서 다시 컴백 무대를 펼쳐 보일 때 그런 무대 뒤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떠납니다. 이제 떠나겠소. 나는 당신을 구했으니 내가 할 일을 다 마친 것이오. 내가 계속 여기 남아 있어 봐야 이제 당신의 옷가방이나 들고 다니는 그 정도의 역할밖엔 할 수 없어. 그러니 떠나겠소. 그러나 만약 당신에게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반드시 돌아오겠소. 하고 그는 이 마을에서 떠납니다. 폼나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는 떠납니다. 남아서 해피엔딩을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관객의 마음이었겠습니다만 감독은 그런 싸구려 해피엔딩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임무를 마친 한 사람이 그 임무를 마침과 동시에 아주 자유롭게 떠나는 모습으로 영화를 끝냅니다. 이 장면 역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이 된 장면입니다. 역할이 없을 때 남아있지 말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 자리에 있지 말자. 그것은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생각했어요. 또 한 학기를 연장해서 학교에 다녀봐야 젊은 학생들에게 저 예비역 복학생은 도대체 왜 졸업하지 않는 거야? 하는 이야기나 듣겠구나. 이곳에 있자니 폼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 떠나자. 그래서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살다 보니까 제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행운이 찾아온 적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불운이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산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 인생이 그닥 나쁘지 않았다라고 지금까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힘든 순간을 겪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요새 갑질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나는 그냥 갑이 아니라 슈퍼 갑이 되겠다. 그런데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 그 회사를 나왔고 그러면서 하나의 문제에 다다릅니다. 또 다른 회사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것인지. 이 두 가지 선택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죠. 안정적이지만 조금 불편하겠고 자유롭지만 돈을 잘 못 벌겠구나. 그때는 젊었고 결혼도 안 했고 하여튼 괜찮은 나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가난하면 어때? 나는 지하철을 서서 타는 놈인데 그냥 자유롭게 살자 라고 더 이상의 회사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방송국에서 한 명, 두 명 저를 찾기 시작하더니 남들이 은퇴할 나이라고 하는 40살쯤에 텔레비전에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신이 났죠. 일주일에 방송을 10개 가깝게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2008년에 재입학을 해서 2009년에 졸업을 하고 20년 만에 무려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글 공부를 시작하고 책을 쓰고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통장에는 잔고가 쌓여갔습니다. 인생은 다 내 건 것 같았어요. 지하철을 더 이상 쓰지 않아도 서서 지하철을 타지 않아도 폼이 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산국제영화제에 갔다 쓰러졌어요. 그리고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에 실려 올라오면서 혼자 여러 가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돼버린 거지 내 인생이?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해서 안정적인 경제력을 포기하고 프리랜서가 된 사람인데 언젠가부터 출연료와 강연료와 책값을 번다라는 미명 아래, 인세를 받는다는 미명 아래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제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들을 그만뒀습니다. 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영화는 1946년에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영화는 64년도에 만들어졌고 저 가운데 포스터 위에 있는 인물은 바로 명배우인 앤서니 퀸이라는 배우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한 젊은 지식인이 유산으로 광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에 있는 그 유산을 확인하기 위해 부두에 오게 되는데 그때 한 나이 든 남자를 만납니다. 이 남자의 꿰매에 빠져서 이 젊은 지식인은 이 남자와 동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원하는 대로 그 사업은 제대로 풀려가지 않습니다. 망해요. 광산은 허물어지고 토목 사업은 망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 남자에게 자신의 인생의 한 부분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던 이 조르바라고 하는 그리스인에게 부탁합니다. 춤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두 사람은 재밌게 춤을 춥니다. 이 영화 속의 이 마지막 장면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해서 프리랜서가 된 그 남자는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는 여전히 자동차의 리스크값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아파트의 전세금이 올라가는 거에 전전긍긍하고 또한 더 좋은 옷과 더 많은 CD를 얻기 위해서 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슬픔이 찾아왔어요. 그때 다시금 보게 된 이 그리스인 조르바란 영화는 제가 잊고 있던 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넌 그렇게 많은 걸 원했던 사람이 아니잖아. 그저 하루에 밥 2끼 정도, 3끼는 못 먹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안 해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몇 권의 책, 그리고 들을 만한 음악이 있으면 꽤나 행복했었는데 왜 이렇게 돼버린 거지?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다시 쳐다보면서 제 방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는 자유로웠던 남자.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을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무덤에는 이런 묘비명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를 비겁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이에요. 더 넓은 집, 더 큰 차, 더 폼나는 옷, 더 많은 자산, 더 비싼 술, 많은 해외여행. 한번 반문해 보시죠. 꼭 그게 필요합니까? 그 깨달음을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원작 소설이자 앤서니 퀸의 주연이었던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영화에서 그 마지막 춤 장면이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언제나 그 두꺼운 안무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이상한 연문들이 조금씩 열려줬어요. 그래서 좀 멀리 돌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지금까지 잘 왔던 것 같아요. 1936년에 나왔던 찰리 채플린의 이 모던 타임즈는 현대 영화사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현대 사회에 부품화되는 인간의 문제를 흑백 영화 시절에 거의 무성 영화의 패턴으로 완성한 작품입니다. 이 떠돌이 방랑자인 채플린은 영화 속에서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늘 가난하고 늘 사고 뭉치고 자신이 원했던 것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낙오됩니다. 이 모던 타임즈 역시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트럭에서 떨어진 깃발이 있어서 그걸 주인에게 찾아주려고 이렇게 흔들고 가는데 갑자기 뒤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런 시위의 주동자로 체포돼서 잡혀가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의 인생에 행운 따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화의 말미에 여주인공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웃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웃으세요. 그러면 다 잘 될 거예요. 이 모던 타임즈에는
한 가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채플린은 위대한 작가이고 위대한 감독이고 위대한 배우였으며 또한 위대한 작곡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출연한 거의 모든 영화의 음악을 스스로 작곡했습니다. 이 영화에도 그가 만든 음악이 나옵니다. 그 곡의 제목은 스마일입니다. 채플린은 1952년도에 공산당원들을 색출해낸다는 메카시 열풍에 휘말리면서 영국을 방문하고 있던 찰나에 미국 시민권을 뺏기고 추방당합니다. 그가 그토록 많은 영화를 만들었던 미국이란 나라로부터 그는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스위스에서 여생을 보냅니다. 72년도에 그가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받았을 때 수많은 영화인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칩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채플린이 한 곡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면 자신이 작곡한 스마일을 불렀지 않았을까 하는 아주 유쾌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채플린은 말합니다. 웃어요.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러나 그 마무리를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나 불운도 찾아오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해피엔딩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어떻게? 웃으면 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녹록치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꽤나 웃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TV에 나왔던 제 이미지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인상을 잔뜩 쓴 채 이 영화 별로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장면과 함께 많은 프로그램에서 정말 쓸데없는 농담을 하면서 깔깔거리는 제 모습도 역시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웃음이 담긴 장면을 집에서 TV로 보면서 오늘 하루도 꽤 괜찮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채플린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희극은 롱샷으로, 비극은 클로즈업으로. 웃긴 상황은 멀리 찍어서 상황을 보여주고 비극적인 상황은 가까이 찍어서 그의 표정으로 감정을 전달해야 한다. 영화의 교과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우리식으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남의 인생은 다 괜찮아 보이고 내 인생만 별로인 것 같다. 별로인 것 같다이지 별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지옥을 가지고 삽니다. 힘든 일들이 많죠. 그래서 남들을 쳐다보면 남들보다 못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탔을 때 서서 올 수 있고요. 때로 혼자 방 안에서 춤을 출 수도 있고 그리고 늘 웃을 수 있습니다. 극장은 제게 가장 좋은 학교였고 선생님이 포기한 그 문제안은 영화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봤습니다. 지금도 극장에 갈 때마다 가슴이 설렙니다. 이 설레임은 200년 전에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은 느낄 수 없었던 거예요. 영화는 19세기 말에 발명됐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선생님이 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저에게 그랬듯이 그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돼줄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